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음먹은 대로 살을 빼는 것도 힘들고 또 요요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를 평생의 숙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혼자만의 힘으로 의지만으로는 이 평생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만 환자들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전문의의 또 치료와 관리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 무거운 짐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셨습니다. 비만 대사수술센터 장을 맡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의 서영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과거에는 잘 못 먹어서 병이 생긴다고 예,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탈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만도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는 그런 또 경향도 많잖아요. 뭐 살을 뺀다에 집중하는 것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보통은 살찌면 그 외형적으로 부정적 인식들이 많죠. 게으르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살이 많이 찌면 외부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장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간이 손상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췌장이 나빠져서 당뇨병이 생긴다든지 예. 심지어는 호르몬 이상이 와서 암까지 일으키니까 내부적으로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요새 비만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워낙 비만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 요즘은 이제 뱃살이 뭐 인격이다라는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더욱더 그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우리 통계 연구에 보면요, 비만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혈압이다, 당뇨 이런 부분들은 보면 대체로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을 때 발생하는데 복부 내장 지방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 과정입니다. 네. 사람은 25세부터 노화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렇게 근데, 빨라요? 25세? 빨라요. 25세부터 성장이 멈춰지는 순간 노화 시작되어집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노화 시작되는데 인지를 못하죠. 근데 한 40 정도 지나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지나면 이제 복부 내장 지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양이 우리 질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평생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 당장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진짜 시급한 분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교수님 비만은 어떤 것이고 또 그 기준이 있을까요? 예, 모든 질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질병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체질량 지수로 나눠놨는데 쭉 있습니다. 저체중, 정상, 비만 전 단계, 1, 2, 3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비만 전 단계를 과체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네.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전 단계라 이야기하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부터는 보통 비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비만일까 아닐까 내 자신이 계산해 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일견 보면 키가 170일 때 보면 고도 비만인 경우를 딱 계산해 보면 한 여기서 20 정도 더 하면 20 거의 70kg에서 20은 90kg죠. 90kg 내외이면 내가 한 2단계 비만은 되겠구나. 30을 더하면 내가 3단계 비만, 100kg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보통은 인지하시면 됩니다. 조금 우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워낙 주변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예. 찐다고 말이죠. 흔히들 체질 탓을 하곤 합니다만 이 체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씀은 좀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체로 저희들 더 분석해 보면 결국은 많이 먹습니다. 곧 여러 사람이 보인 자리에서 적게 먹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잘해요. 그런데 무슨 여행을 가거나 회식이 있거나 무슨 집안 행사가 있거나
뭐 혼자 있게 되어지면 과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설마 살찔까 하는 음식을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료수. 그 다음에 또 보면 과일. 과일도 생각보다 열량이 높고 살찌게 합니다. 적당한 과일 섭취는 맞아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과일을 먹으면 그것 또한 이제 살찌는 원인이 되고 이제 그런 거 먹으면 나는 밥은 적게 먹어요 하는 분들은 네. 밥 이외에 뭐 음료수를 많이 먹거나 과일을 많이 달달한 먹거나 간식들. 예. 디저트 이런 거 아니면 커피 중에서도 칼로리 높은 거 라떼 아니면 믹스 커피 이런 걸 드시면 아니면 블랙이라도 시럽을 많이 타서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절대로 적게 드시는 거 아니죠. 저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단 거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먹어서 살찌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원리고 겁니다. 비만의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오면 이제 검사는 해봐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먹어서 찌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 그걸 2차성 비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정진시켜서 체온을 높였다 내렸다 하고 체중이 변화했거든요. 네. 근데 저하증이 되어지면 살찌기 쉬워져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 또 과하게 나올 때 그런 병이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드물지만 유전적 원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보면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몸에 뭐 이로운 세균도 있다고 네. 하고 예. 물론 해로운 세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비만이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비만균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못 예, 들어본 것 이제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이게 장내 세균 말이죠. 우리 이 인류는 사람은 균과 공생하거든요. 네. 공생 안에 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예전에 학자들이 살찐 사람과 아니면 살 안 찐 사람과 변을 분석해서 어떤 세균이 더 잘하고 못 자라나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서 힌트 얻어서 이게 장내 세균이 호르몬 영향도 주고 먹는 거 관련되어지고 뭐 지방 대사 이렇게 관련된다고 밝혀져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체중 차이는 연구했을 때는 차이가 나요. 우리 논문을 쓰면 1kg만 차이 나도 의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임상적으로는 어떤 의미 있냐? 그래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3kg, 5kg 이렇게 차이 나야 그게 약으로 되거나 의사들이 그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 장내 세균이 관련된다? 관련은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관련은 되는데 그게 큰 틀은 아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향은 있지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예. 비만 체중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내 유익균 늘리는 그 유산균 같은 걸 일부러 막 과도하게 많이 먹을 맞습니다. 필요는 예. 없겠군요. 네.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엇보다 식습관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서구보다 또 우리나라도 요즘 비만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이 식습관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비만 현황은 좀 어떨까요? 비만 현황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올라가죠. 여기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인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 2022년도이고 네.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보면 남자들 같으면 이게 36% 이거 그냥 10년 전에 10%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22년도 47.7%. 요 20년도는 뭔가 뭐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 거의 한 40% 가까이가 비만. 여자분들은 한 4분의 1, 25%가 비만인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 단계별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1단계 이상 비만은 이제 나이별로 보면 남자들은 여기에 35세 이때가 피크로 올라갑니다. 여자분들은 한 70대 이때가 올라가는데 2단계 이상 비만은 전체 남성 비만율하고 젊을 때와 차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훨씬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2단계 이상 비만율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 2단계가 12.5%대 2단계 말하면 누구나 봐도 비만입니다. 누구나 봐도.
보기 좋은 애가 아니라 아 네. 비만이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위에 3단계도 있거든요. 3단계 비만은 진짜 비만인 거. 그게 지금 1%를 넘기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1% 한 명이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위험하죠. 는 거죠. 그건 엄청 역시도. 늘었습니다. 그게.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최고점을 찍고 여성은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 한 70대에 또 최고점이 나타나고 했는데 이 남녀 간의 차이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결국은 호르몬하고 관련되어집니다. 남자들은 지금은 식습관이 관련되는 게 가장 크고요.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합니다. 평생 다이어트 하다가 갱년기가 지나면 여기에 이제 갱년기 되겠죠. 네. 갱년기 되면 이제 크로스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 피크가 올라가는데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비만만 있는 게 아니라 만성 질환들이 다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보면 생존자 효과가 있는 거죠. 생존자 효과. 그 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살이 빠져서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대가 가장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코스를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들은 또 평생 체중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좀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또 노년에 조금 맞습니다.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또 30대, 40대 한창 사회생활하는 그 남성들의 비만율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와도 또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예.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먹어서.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대응하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아, 직접적으로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많이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대체로 살이 평균 체중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비만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많겠습니다만 네. 비만 또한 만병의 또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이 많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비만이 유발하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보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관련되는 심혈관계, 심내혈관 질환들 뿐만 아니라 위장관계 질환, 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고 천식도 더 악화시킵니다. 그다음에 비뇨생식기 질환 중에 요실금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면 관절염, 보통은 한 50대 이상 지나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무릎 아프게 되는데 살이 찌기면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옵니다. 네. 그다음에 월경 이상이라든지 난임, 결혼했는데 불임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 그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게 암과도 관련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장암, 설계암, 여자분들은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비만과 관련되는 질병이 되어지고 이런 그 질병들 중에 특히 이제 위험 순서를 딱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사실 당뇨병은 환자 중에 거의 57%가 비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돌도 잘 생기고 혈압도 잘 올라가고 심장병 여기 뭐 암 한 11% 정도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내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비만이 시작됐는가를 돌이켜 보다가 네. 뭐 청소년기에 급성장하면서 혹은 이제 여성분들은 산후에 그때 이제 부기가 살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요거 반대로는 돼요. 살찌면 잘 붓습니다. 림프 액순환이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어서 살찐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아, 잘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살쪘는데 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살찌는 거죠. 이미 살이 찌기는 예, 시작이 예. 된 거고 이미 그래서 살쪄 부종이 있는데. 생기는 거군요. 예.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어떤 부분들은 상체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체, 이 무릎 관절에 좀 영향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만이라면 상체보다는 하체 비만이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상체 비만에서 하체 비만으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게 노화 과정이고 그다음에 성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체 비만이 많은 경우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보통 출산과 관련되어지니까 허벅지라든지 둔부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이 많이 분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도 갱년기가 지나면 이제 하체 비만에서 상체 비만형으로 상체 비만형이 다시 말하면 복부 내장형 비만입니다. 이 복부 내장형 비만은 비만 관련되는 질환의 대부분과 관련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만큼 결심에 비해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체중 감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까? 많죠. 대부분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평생을 해오신 분들도 많고요. 저희 외래에 보면 70대신 분도 오십니다. 환경이 그래요. 현대사회 환경이 운동 덜 해도 아니면 먹는 거는 옆에 손만 닿으면 그래서 살 빼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시민분들은 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넣어보시죠. 초고도 비만 사람들은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비만이면 자녀도 비만일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보단 체지방이 높은 사람이 더 비만이지 않을까요? 살 안 찌려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식은 안 먹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려고 합니다. 삼시세끼는 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군것질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수님, 마른 비만이 일반 비만보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른 비만 역시 위험하긴 하지만 일반 비만이 더 위험하죠. 마른 비만이 위험하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근육이 적기 때문에 이게 당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조절이 어렵고요. 연세 드시면 이게 근육이 줄어들면 잘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좀 뚱뚱한 편입니까? 예, 뚱뚱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잠이 잘 와요. 눕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식곤증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부 비만이 이제 비만 자체는 사실은 식곤증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으로 피가 몰리고 머리에 들어가서 피곤하다 이야기하는데 맞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실제로 동물 실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짠 음식이나 아니면 단백질 많은 음식이나 아니면 과식하게 되어지면 수면 유도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과식하게 되면 쉽게 잠이 오게 됩니다.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일반 비만에서도 식곤증을 많이 느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시중에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약들이나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 꼭 온다 이러던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든 다이어트는 습관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요요 현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결심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하고 네. 적게 먹고 하시는데 약을 먹든지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살찌죠, 다시. 그거는 치료 방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결심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요요 현상이 예. 오게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너무 좌절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은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5년 정도만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시 요요 현상 올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더라고요. 이제 그게 5년이라는 게 습관을 내재화하는 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5년 했으면 진짜 잘하신 거죠. 5년 해서 뭐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식사 후에 후식을 꼭 먹더라고요. 뭐 과자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일 위주로 디저트를 즐긴다거나 후식을 즐기면 비만을 올 확률이 높다 이러던데,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변 활동도 도움이 될 거고, 이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죠. 과일은 결국 그것도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이기 때문에 식후 3번 다 먹게 되면 살찌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식전에 먹는 게 낫죠. 아, 밥 먹기 전에요? 예,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전체 우리 식사 섭취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과일을 먹으면서 살은 덜 찌고,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이제 체중 감량, 아니면 살 안 찌는 식사법에 해당되겠죠. 좋은 디저트 후식이란 건 없겠네요, 그럼?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만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 비만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비만 자체가 만성 질환으로 질병으로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를 위해서 좀 어떤 검사들로 진단을 하나요? 비만 관련되는 질병들은 동반 질환에 대한 검사, 그리고 2차성 비만 원인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방문하시게 되면 체성분 검사는 신체 개척부터 먼저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겠죠. 많이 이제 더 진행되어지면 간 섬유화 검사까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과식이나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특별히 식탐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던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뭐 뇌로 들어가는 호르몬도 있지만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장에서 위부터 해서 소장, 대장까지 보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렐린. 이건 위에서 분비되어지고 이거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거.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고 위니까 당연하겠죠. 이제 위에서는 그렐린을 분비해서 먹게 만들고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면 많이 차면 소장이 다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PYY라는 그런 물질들 아니면 GLP-1 촉진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호르몬들은 여기서 분비되어지면 머리로 가서 그만 먹거나 이제 먹게 만들거나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균형이 깨어지면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나 의지만으로 개선하기가 또 더더욱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또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네. 싶은데요. 이게 단순히 뭐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하게 되면 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몸의 이제 변화들. 비만을 치료한다는 게 궁극적 목적은 체중을 빼는 거거든요. 적절한 체중.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 당뇨병 있는 환자에게서는 혈당 조절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고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암 환자라도 체중을 조절하면 2차 암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압 떨어지고 뭐 콜레스테롤부터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방간 개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년 동안 통계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성인들 1년에 내가 살을 빼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3분의 1쯤 되는데 33%. 33명 중에 성공한 사람이 그중에 15%. 그러니까 한 4명, 5명 되겠죠. 이분들은 체중 감량을 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조사해보면 어떤 걸 많이 할까 보냐.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해야죠. 예. 제일 쉽게 그냥 내가 아침, 저녁으로 좀 더 걸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운동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로 하는 건 뭘 먹어야 안 되겠나. 뭐 식사도 있지만 적게 먹어야 되는 저열량 식사 네. 아니면 단식 이런 게 굶는 있고요. 거. 또 하나는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약이나 병원에 오는 약 아니면 한약 이런 부분을 이제 동원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시도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딱 교과서는 이렇게 탁탁 나옵니다. 비만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그다음에 수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개별돼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보면 효과가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한 5% 미만이에요.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교육은 이제 직접 병원에서 교육시키거나 누가 다이어트 전문가 교육시키는 거죠. 아니면 운동하는 거. 내가 운동해서 살 빼야지. 아니면 적게 먹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 5% 미만. 그래도 한 약은 먹어봐야 안 되겠나 하면 여기에 각종 약물이 여기에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욕 억제제의 허가 기준이 뭔가 하면 5%의 체중 감량은 돼야 된다, 최소한.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래, 그보다는 좀 더 해야지 하면 이런 수술. 수술은 보통 한 15%에서 30%까지 이상 체중이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관련되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했을 때 최소한 3%는 빼줘야 이런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혈당 조절이 되어지거나 혈압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약이 아닌 경우에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까지는 되니까. 네. 그리고 약으로 쓰면 5%인데 5%는 불만스럽죠. 한 10% 빼야 지방 간염이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혈압, 당뇨 이런 분에 훨씬 좋아지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빼면 관해라 이야기하는데 당뇨병을 약을 먹다가 약을 안 먹고도 조절할 수 있는 순간 혈압이 있다가 혈압약을 끊어도 혈압이 조절되는 거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가도 콜레스테롤 안 먹어도 조절되는
이런 걸 관여라 이야기하는데 관여 정도 하려면 최소한 15% 이상 정도의 체중 감량, 뭐 20%까지 이래 되어져야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노력합니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법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좀 가르쳐 주시죠. 그 항상 이야기하는데 기본은 있거든요. 기본을 벗어난 길은 사실 잘 없어요. 네. 망고의 불변의 진리인데 예.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습관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그거 말고 방법 없나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약이라든지 수술을 해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원래대로 다 회복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습관 조절입니다. 네. 적게 먹고 생활 신체 활동 늘리는 거.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약 도움 받을 수 있겠고 한 3단계 이상 비만되어지면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수술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체로 다이어트를 한번 할 때마다 80kg에서 빠졌잖아요. 네. 다시 쪄요. 그 다음에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시술을 우상향하고 타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세월도 가지만 한 번씩 체중이 빠질 때마다 근육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네. 우리 그래서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살찌긴 체질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게 이게 장기적인 계속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제 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밥배가 너무 따로 많이 있고, 채웠네요. 네, 밥배가 따로 있고 술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배가 따로 있고 아니면 반찬배 따로 있고 예.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위는 한 개인데 밥 먹고 난 뒤에 디저트. 그래서 다 먹고 싶으면 밥을 조금 먹고 디저트 먹고 이렇게 위를 다 비워 놓아야 된다. 그래야 살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하루에 한 500 정도를 적게 먹으면 굉장히 도움된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모든 간식 중단하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한 200g 미만. 그다음에 밥은 3끼 먹으면 한 끼는 버리고 그 2끼를 3끼로 나눠 드시는 것. 뭐 예를 들면 밥 반 공기 반찬 반으로 하면 보통 한 1,500 미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물이라든지 음료, 물 이외에는 음료 안 드신다든지 반찬도 적게 먹는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적게 섭취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체중 관련되는 부분이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 객관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걸 더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있습니다. 저 외래에서 굉장히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살 못 뺏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거죠. 살찐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유들. 그 순간을 외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요. 예. 친구를 만났어요. 요새 회사 회식이 많았어요. 뭐 이런 등등등등. 또는 이제 객관화하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로 봐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 어렵다. 결국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적게 먹어요. 뭐 잘 안 빠져요. 잘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일상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뿌듯한 마음에서 운동 에너지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이제 평일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유지하는데 기본 섭취량이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되어지면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데 음료수 한 잔, 과일 한 입, 쿠키 한 개를 굉장히 하찮게 한 개. 정도야 뭐 이 이렇게. 정도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과식하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 네. 나 잘해요. 근데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폭식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족 행사가 많았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우리 인식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한 10kg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높게 보는 거죠. 근데 1kg라도 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작은 성공을 만족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5kg, 10kg 뺄 수 있는데 그걸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하고 그리고 시간이 자꾸 많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어지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40세인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비만이라면 10대부터 비만이라면 30대에 당뇨병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아져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10년 지나면 뇌졸중이나 이런 화병증이 나타나겠죠. 이미 가족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지나고 나면 빨리 되어지는데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조절을 딱 해보면 7,000칼로리가 1kg이거든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가 1kg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게 사람들이 내 저녁 한 끼 안 먹으니까 1kg 빠지던데요.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거 당연하죠. 수분을 안 마셨기 때문에. 수분은 굉장히 들어가고 나가면 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체중으로 보면 7,000칼로리가 조금 많지만 계산하기 쉽게 7,000 하면 일주일 내내 굶어도 사실 2kg밖에 안 빠져요. 물은 다 마시고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밥은 35공기, 한 공기에 300칼로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3공기 먹다가 2공기 먹으면 35일 후에 몸무게 1kg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보면 이제 소주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사과, 걷는 것도 계산해 보면 걷는 것도 좀 시속 한 5km 정도 하면 조금만 빨리 걷는 건데 이것도 한 35시간 정도 걸어야 35시간 매일 35시간 한 달 걷잖아요. 한 달 걸어야 몸무게 1kg 정도 빠지니까 사람들이 왜 이래야 안 빠져? 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오신 외래분들과 설명하는데 비만하신 분들이 생로병사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합병증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경제활동을 20대, 30대 말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내가 편안한 일상생활, 노후도 편안해지는데 그거를 빨리 내가 캐치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요즘 같은 더운 날씨 또 뭐 습한 기운까지 더해지다 보면요 체중 감량이 더 힘들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주변 환경 자체 기온이 좀 낮아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몸의 순환입니까 대사에 있어서도 약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그 전체 기후적으로 보면 우리 신체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열이 올라가면 살이 빠져요. 뭐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를 올리는 건데 체온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때 살 빠지는 거. 아니면 추우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막 태웁니다.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지방도 태우고 그때는 이제 살이 빠지는 건데 추운 냉방 위주로 시원한 날씨에 있게 되어지면 그건 설명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저는 봤을 때 이게 아마도 환경이 좋으니까 먹는 거에 신경을 쓸 여지가 많다. 섭취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통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신체 활동도 그렇게 시원하니까 가만 앉아 있겠죠. 특히 여름 같으면. 그래서 아마 결국은 먹는 양이 늘어나서 살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편한 환경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해야 그 기온을 그죠 느끼면서 몸을 좀 움직이고 열을 내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운동 같은 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시중에 선택하기 쉬운 약 중에 변비 치료제가 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예, 뭐 우리 변비 치료제라기보다는 식이섬유가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변비에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힌트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는데 먹게 되는데 그거 먹으면 물을 먹으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요. 변량이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고 하니까 네. 그게 도움 안 된다고 말은 못 하는데 앞에서 자꾸 돌아가면 그러면 장내 세균을 먹으면 얼마나 체중이 빠지나요랑 비슷한 거예요.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걸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비만 관련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물 치료 얘기 지금도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약물이라는 건 이제 효과도 있는 만큼 부작용이나 금기 사항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약물 치료, 이 약물 복용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인정된 약들은 대부분 이제 식욕 억제제이죠. 또는 이제 지방 흡수 억제제도 있는데 지방 흡수 억제제는 그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대부분 식욕 억제시키는 약이나 주사제를 보통 맞게 되는데 먹는 약의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혈압, 당뇨약 다 부작용이 있고 뭐 하듯이 밥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살찌잖아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잠이 덜 온다, 어떤 경우는 좀 우울해진다, 불안해진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가 살 빼는데 더 그게 더 중요하다 하면 약간은 있더라도 보통은 감소하게 되어지고 병원에서는 보통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식이요법제 처방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주사제를 처방하더라도 갑상선에 문제 있는 갑상 수질암이나 이런 경우는 그 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임신과 위험하다 하면 그런 약들을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2년 전 체중 관련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타인의 시선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이제 위축감이 드니까 외부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꾸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약손 프로그램을 보고 서영선 교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일반 내과를 갔었는데 그 내과 선생님이 피검사에서 나온 수치를 보시더니 좀 걱정을 하시면서 진료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만 해도 키 168cm에 체중 93kg으로 2단계 비만을 진단받은 경은 씨. 비만을 비롯해 건강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 때 이때 보면 체중도 한번 많이 불어나셨고 20몇 킬로 불어나셨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갖고 있는 거고 중대한 질병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체중 측정 중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못 빼면 사실 수술해야 될 정도의 체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보다 한 20kg 정도를 빼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걸 훨씬 더 상회해서 빼시고 향후에도 보면 체중 유지하는 것 대부분 잘 찌거든요. 나이살이라고 있잖아요. 원래 1년에 체중이 있거든요. 0.5에서 1kg. 한 10년 지나면 10kg, 5에서 10kg 불어나는데 그걸 또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신체 활동량 늘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 요즘 젊은이들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딱 맞는 이렇게 쫙 붙는 옷을 입더라고요. 저도 그런 옷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일상 전반을 위협하는 비만의 위험 신호. 지난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30대의 김진숙 씨. 폐쇄성 무호흡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이제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만 대사 수술을 추천해 주셔서 대학병원에 작년 10월 달에 진료받으러 왔었습니다. 폐쇄성 무호흡증 겪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고요. 그러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간 졸림증이란 게 와서 운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명 초고도 비만으로 알려진 3단계 비만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인데 이때 수술적 치료가 시행된다. 예, 비만 대사 수술에는 보통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소매절제, 두 번째는 위소매절제하면서 소장 우회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우회한 위우회술,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단점이 적은 게 위소매절제입니다. 수술 후 몸무게 감량 후에 폐쇄성 무호흡증은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호전이 됐고요. 제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운전이 너무 재밌고요. 지금 삶의 질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막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되려면 지금부터 한 20kg 정도 더 빠져야 되는데 제가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최대한 많이 빼서 이쁘게 들어가고 싶고요. 결혼 후에
몸을 좀 더 만들어서 출산을 건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요요 현상.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도 참 과제인데요. 이렇게 비만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관리를 하신 분들도 또 요요가 오기도 하는지 예외가 없는 겁니까, 요요는? 요요 현상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 생활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적게 먹고 활동량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약을 먹거나 그냥 단순한 몇 개월 동안 다이어트 했다든지 심지어 수술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게 예전대로 살찔 때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요요 현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요 현상이 없다, 뭐 살 절대로 다시 찌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이제 비만 치료의 정말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을 빼지 못하는 건 자꾸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들 얘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굳이 수술까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하십니까?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이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체중이 너무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0kg, 200kg 되시는 분들은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빼봐야 20kg인데 그때도 중대한 비만이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받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이런 위 소매질 때 위를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게 되겠죠. 요것만 남습니다. 오이 모양으로 남게 되는 이 수술이 쉽고 차후 이후에 관리도 훨씬 더 쉽고요. 조금은 더 심하면 이제 당뇨 수술이 더 안 되거나 하면 소장 우회수를 더 추가를 하게 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루와이 위 우회술이라고 있어요. 루와이 위 우회술은 수술하는 병원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한국인에서는 보면 위암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암이 발생하는 걸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좀 취약할 수 있나요? 예. 이 그래서 방법은? 점점점 예전에 했던 수술 건수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밴드도 있긴 있는데 밴드는 또 빼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위를 묶는 겁니까? 예. 위 식도를 묶는 건데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고 적응이 쉽지 않아서 요즘은 그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수술을 왜 하냐 하면 이런 병 때문에 하는 거죠. 당뇨병. 우리가 가장 무서운 당뇨병, 혈압, 콜레스테롤 거의 한 50% 이상 정도가 관해 수준으로, 관해란 약을 안 쓰고도 조절되는 걸 관해라 얘기하는데 초고도 비만일 때 이런 수술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예, 비만과 관련된 수술법을 또 안내해 주셨는데 흔히 비만 치료라고 할까요? 비만하면 좀 연결되는 게 저는 지방 흡입인데 그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지방 흡입은 모양만 좋게 하는 거죠. 그거는 주로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복부라든지 그 대퇴부에 아니면 팔뚝살에 한데, 이 피하 지방 제거하는 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비만 관련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부 내장 지방량이 줄어야 질병이 예방되어지는 거죠. 치료되어지거나. 그래서 분명히 두 수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미용적인 효과는 있지만 비만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근본적인 아니다. 치료는 안 됩니다. 지방 흡입술과 달리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위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어떤 수술들은 기본적인 위 기능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위 기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 위를 다 남겨놓기 때문에 뭐 소화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먹는 양만 줄어들 뿐이지 다른 기능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매라고 볼록하게 생긴 부분에 음식을 좀 저장할 것 같은데 음식이 역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량이 좀 늘어나면 위가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또 볼록해지기도 합니까? 늘어난다거나?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요 관련되는 분 여기도 또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가장 대표적으로 수술을 해도 효과가 쉽지 않은 분들은 술을 못 끊으신 분들, 술 조절이 안 되시면 음료 종류는 잘 넘어가거든요. 음료수를 너무 절게 하거나 아니면 술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도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식습관을 못 고쳤다, 고치지 못했다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식습관을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쉽게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위를 좁고 길게 만드는 수술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 기능에 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 비만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수술 전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비만돼서 수술 이후에 수술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 기능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체중이 과하신 분들 수술을 받아야만 됨에도 꺼려하는 이유가 수술에 대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술 부위의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극복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는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사망 확률도 있긴 있어요. 없다고는 못 보는데 이 사망 확률은 맹장염 수술할 때와 같은 사망률을 보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검사할 때 그런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검사를 합니다. 마취할 때 문제가 없나 있으면 사전에 다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작용 관련된 현저하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관리는 좀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회복 기간은 이렇게 되죠. 대체로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건 한 달 후쯤 되면 가능은 합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먹는 식사도 보면 한 달 후쯤 되면 내 일상 식사를 그냥 뭐 죽으로 안 하고 하는 경우는 할 수 있고요. 단지 양을 많이 못 먹는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음료 종류, 네. 술 종류는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밥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넘어가는데 이 음료 종류가 그냥 부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막 그런 탄산수를 먹거나 콜라 마시거나 사이다 마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감량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또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 없는지 물어보고 그걸 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다른 부작용 중에 예를 들어서 위식도 역류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섭취량 줄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나 그래도 안 되면 약 쓰는 것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개인의 의지나 혹은 습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비만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365일 다이어트 중인 40대 남성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평소에는 다이어트 루틴이 있다고 해요. 여름에는 혹독하게, 가을이나 겨울에는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작년 여름에 2개월 동안 13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다시 점점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루틴 3년 정도 반복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체중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자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 고무줄 체중, 건강에 큰 영향이 있을지 너무 걱정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그랬거든요. 뺐다가 쪘다 계속 반복되지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뺏는 기간 동안이 건강해지니까 안 뺀 것보다 낫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는 대신에 계속 그게 반복되어지면 다음에 뺄 때 더 올라갑니다. 근육량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살 빠지는 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살을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설사 찐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여름에 조금 덜 하고 겨울, 가을을 조금 강하게 해서 1년 좀 평균적으로 하는 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 내 평소보다 한 3kg나 5kg 힘들지 않게 그 정도만 빼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초고도 비만으로 얼마 전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 퇴원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요. 주변 말로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특별한 식습관을 하지 않아도 그 체중이 계속 유지되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뭐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 못하면 수술을 해도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찔 가능성이 많아요. 수술해도 결국은 습관은 조절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면 습관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냥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렇군요. 근데 비만 대사 수술 이후에 식습관을 언제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보면 내가 적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식습관을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음식의 맛,
음식의 향 이런 부분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좀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요? 훨씬 더 쉬워지긴 합니다. 근데 소위 입맛이 달라지는. 입맛 달라지는 거고 그 고기가 그렇게 좋았던 게 냄새도 맡기시는. 채소가 훨씬 더 좋아진다든지 그래요?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하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식습관을 조절하고 하면 한 1년쯤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의 위험성과 또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비만 정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아니면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단계 비만은 사실 뭐 본인 스스로 노력해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2, 3단계 이상 되어지면 철저하게 자기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 돼요. 이 습관 고치는 데는 중요한 부분들이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네. 병원 오셔서 약 도움이나 아니면 수술 도움까지 받으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혼자인만으로 비만을 극복하기 힘드신 분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비만이라는 고난길 대신에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평생의 무거운 고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오늘 도움 주셨죠? 비만대사수술센터 서영성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동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동네 우리 근처 주민들 이제 건강 관리하고 혈압, 당뇨 조절하고 감기 걸리면 감기약 처방하고 굉장히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게이트키퍼라 그러죠. 건강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그걸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 가정하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가 여기 병원에서도 보면 제가 앞선 선배 기수에 해당되어지니까 누군가는 병원에 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길을 다시 교수하는 쪽으로 바꿨죠. 비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되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한다. 국민들 건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냥 대학병원에 계속 있던 그냥 동네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있던 그런 관련되는 부분 저 환자는 저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내 경험이라든지 지식과는 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죠. 스스로가. 예. 만나면 좋은 친구 MBC